이번 수요일엔 바다톡톡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해양수산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해양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는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 강연의 주제는 기후변화, 우리 바다가 변하고 있어요 인데요. 강연을 해주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흥식 책임연구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흥식입니다.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강연의 중점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받은 그 주제가 기후변화를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후변화의 중심에는 바다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에서 바다가 하는 역할을 좀 먼저 설명을 해야 기후변화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역할, 그 다음에 거기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후변화와 바다가 어떤 이야기들로 풀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연구원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후변화, 우리 바다가 변하고 있어요. 제목은 되게 편안하게 썼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크게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합니다. 첫째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지구에 사는 역할. 두 번째는 우리 이 주제인 기후변화, 우리 바다가 과연 어떻게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그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라는 약간의 미래적인 얘기를 좀 섞어서 크게 세 개의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구는 표면적이 전체의 71%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구를 딱 봤을 때 대부분이 태평양이 보이고 그 다음엔 우리가 사는 육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볼 때는 거의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전체가 물에 덮여 있는 그런 곳이 지구인데요. 그것이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다와 물을 일반적으로 잘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물의 개념과 바다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게 어떤 차이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담수와 바닷물의 차이. 담수는 결국 수도꼭지를 뜰 때 나오는 물하고 바다에 출렁 있는 물을 떴을 때 맛을 보면 다르죠. 즉 물은 순수하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고 바다는 지구를 이룬 모든 물질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잠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온도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하면은 보통 0도에서 얼고 100도가 되면은 수증기로 날아가는 걸로 알죠. 근데 바닷물은 실제로 영하 2도, 마이너스 2도에서 450도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450도면 완전히 엄청나게 높은 열이기 때문에 다 증발될 것 같지만 그 바닷물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발되는 시기가 조금 늦을 수 있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터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열수광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물의 온도를 재면 보통 200도, 300도가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물과 다르게 많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섞인 부분이 염분, 즉 우리 말하는 소금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염화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섞인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 양이 물 1리터에 약 35g을 타서 녹인 다음에 먹어보는 그 짠맛이 거의 바다 맛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그 물 맛의 짜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35 정도는 태평양이나 인도양 같은 일반적인 바다에서의 짠맛을 내가 느끼고 싶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도대체 얼마나 깊을까? 우리는 보통 물에 첨벙 들어갔을 때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되게 두려움을 느껴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물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지구 전체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 평균 깊이요. 물론 낮은 우리 해안에 같은 낮은 데도 있고 아주 깊은 심해저가 있어요. 아주 깊은 심해저 같은 경우는 11,000m. 11km예요. 11km의 거리면 어디라고 그럴까요? 엄청나게 먼 거리. 자동차로 달려서도 5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거리가 바다 깊이가 그렇게 있고요. 평균 바다 깊이는 약 4km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안 넘어가지? 여기서 하나 좀 독특한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지구가 그럼 우리가 사는 지구가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인데 동그란 지구를 70%가 물이 덮고 있는데 이거는 3,800m의 평균 수심이면 4km예요. 그럼 반지름이 6,400km인데 그 중에 4km만 물이 덮여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서 얼핏 사진을 보면 전체가 다 바다로 덮여서 지구가 마치 물의 세상인 걸로 알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살짝 푼데 거기만 물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는 커다란 지각 덩어리가 돼 있고 그 표면만 약 70%의 표면만 물이 있는 거죠. 그럼 전체 지구로 봤을 때 물의 실제 양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가 깊으면 전체 지구가 다 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필이면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 표면의 면적이 넓어짐으로써 이 물이 하는 역할이 지구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 놓쳤다.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지구에 물은 얼마큼 있을까? 바다를 포함해서. 그러면 100을 잡는다면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의 양이 이제 헷갈리시죠? 아까 바다하고 지구하고 물하고 다시 얘기했기 때문에 97%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샘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호수가 얼고 그런 물은 전체 물의 한 2%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땅 속에 스며드는 물은 1%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바닷물을 퍼먹을 수 없잖아요. 아마 바닷물의 맛을 보세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분위기죠. 그다음에 염분도 많고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실제로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바다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아껴 쓰자, 물이 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늘고 물의 소비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최근에 나오는 용어 중에 빙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빙하하면은 최근에 북극곰을 살립시다라고 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많이 없어져요. 남극의 얼음 덩어리가 뭉그러져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빙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체 물의 한 2% 이내밖에 작은 양이지만 그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 우리 말하는 바다의 수면이 60m가 올라갑니다. 60m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빙하가 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왜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60m면 눈으로 보기 많지만 이미 바다는 평균 수심이 3,800m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60m면 양이 비교가 대충 되겠죠. 한 2%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양이라는 거. 하지만 그 60m가 우리가 사는 데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숫대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가 물을 조금 더 부었어요. 그러면 그 물이 표면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세숫대야가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 물을 부었을 때 그 표면적이 올라갈 때 그 끝에 만약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찼다면 결국 거기 물에 잠겨요. 육지 중에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이루는 데를 해안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바다 생물도 많이 살고 또 육상에 인간도 많이 살고 생물도 많이 사는 그 경계면이거든요. 근데 그 경계면이 60m의 수심에 의해서 옮겨간다면 결국은 육지가 안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바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얘기만 잔뜩 했는데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모든 빙하가 다 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처음 지구가 만들어져서 뜨거운 지구 일대를 빼고 빙하기가 시작된 다음부터 빙하는 양이 많거나 적거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녹는 거는 약간 우리가 과장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를 할 때 결국은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지구온난화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빙하가 과연 그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일본 지도가 있죠. 그 그림에서 보시면 현재 육지를 진한 녹색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빙하기 때 육지를 약간 옅은 녹색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최종 빙하기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 정도 돼요. 그때 지도를 보시면 결국은 황해 바다가 없어요. 다 육지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민족이 뭐 중국으로 건너오고 빗살무늬 토기가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건 역사학자들이 자연과학자와 같이 그 연구를 안 한 상황이 아니었나. 결국 뭐냐면 청동기 때 중국에 사는 그 원시인들은 한반도로 바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게 결국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빙하가 녹아내리니 거기에 물이 차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아까 설명드린 지구상의 모든 빙하가 다 녹으면 한반도 주변에 땅은 조구밖에 안 남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거의 서울이 없어지는 정도로 물이 많이 차겠죠. 그리고 한반도가 북쪽을 중심으로 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빙하의 녹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빙하를 만드는 부분, 다음에 지구의 날씨가 변하는 부분, 이것들이 왜 생길까? 결국은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즉, 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지구 안에 아직까지도 녹아있는 그 마그마 덩어리와 지구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에 의한 에너지예요. 그 태양에 의한 에너지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생기는 다양한 에너지들이 지구에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구 전체의 모양을 바꾸는데 그 모양을 바꿀 때 가장 중심이 된 게 결국 고체인 육지와 액체인 바다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열을 받았을 때 프라이팬하고 냄비에 물을 넣고 똑같은 온도로 1분을 끓이고 나서 만지면 프라이팬은 벌겋게 달아있죠. 대신 냄비의 물은 이제 막 김이 막 올라와요. 결국 그 물이라는 덩어리가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흡수하고 있는 에너지를 나중에 시기에 따라서 그거를 밖으로 배출을 한다 아니면 계속 흡수한다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의 온도 변화가 계속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빙하 얘기를 끝나고 바다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바다가 하는 역할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해양 생물학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지구 물리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좀 이따가 그 해양 생물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결국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가 더워지면서 결국 열은 바다에 흡수가 되고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도 부분이 태양에서 더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뜨뜻해지고 뜨뜻해지면 결국은 김이 나고 그 김이 나면 올라가면 구름이 생기고 구름은 또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고 그 이동되는 게 너무 무거워지면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결국은 비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육지를 옛날에는 식혔고 지금은 육지에 있는 많은 물질을 바다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과 바다의 차이는 바다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그 바다가 흔들려요. 육지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 흔들림에서 생기는 게 열도 받지만 운동 에너지, 즉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움직일 수 있는 흐름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면 표면에 있는 물이 같이 흔들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게 밀물, 썰물이 되고 크게는 그 물의 흐름이 그 큰 대양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면은 10여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한번
문제가 생겼죠. 해일이 생겨서요. 그 많은 쓰레기들이 결국은 해일에 의해서 육지로 가서 육지에 많은 쓰레기를 끌어내렸죠. 그럼 그 쓰레기가 다 어디 갔을까? 그리고 3, 4년 뒤에 그 쓰레기를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캐나다예요. 결국은 태평양에 크게 물의 흐름이 지구의 운동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 쓰레기도 같이 표면에서 이동하는 거죠. 이것이 전체의 지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연구한다는 것은 되게 복잡해요. 모든 이론과 원리와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공식들을 다 적용할 때 그때를 바다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는 조금 많은 폭넓은 지식과 그다음에 그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태풍 얘기를 할게요. 올해 태풍 2개 되게 심하게 왔어요. 저는 부산에 살 때 아주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막 저희 집은 다행히 남북으로 서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동서로 쓴 아파트는 유리창에 다 깨졌거든요. 자, 그런 태풍들이 왜 여름에만 오고 강하게 작용을 하고 어떨 때는 약하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일본으로 가고 어떨 때는 중국으로 갈까? 그걸 알기 전에 태풍이 왜 생기냐를 알아야 됩니다. 태풍은 결국은 뜨뜻한 물이 그 전에 그럼 바람은 왜 생길까요? 바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뜨뜻한 열과 찬 열이 부딪힐 때 서로의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굴곡이 생기면서 바람이 생겨요. 그 굴곡에 수분이 포함된다면 그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같이 돌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옛날에 그 솜사탕 만드는 것 같이 보듯이 막 설탕을 돌리면 그 솜 같은 모양의 사탕이 쭉 모이듯이 많은 그 수분가루가 동글동글 돌리면 점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솜사탕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하나 실험을 하면 세수하기 전에 물을 받아놓고 손가락으로 물을 한 바퀴 돌려보세요. 그럼 물이 살짝 돌다가 흘러요. 2번 돌려보세요. 3번 돌려보세요. 그러고 나면 물이 돌아가는 흐름이 빨라요. 그러면서 물이 가운데는 줄어들고 옆에는 늘어나는 걸 봐요. 그게 바로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점점 빨라지고 원심력으로 더 빨라지면 그게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돌아서 오다가 그 힘이 낮아지는 경우는 주로 어떨 때 낮아지느냐. 거기에 받을 수 있는 바람의 힘이 떨어지거나 둘째는 얘네들이 막 도는데 물은 흔들리니까 같이 돌지만 육지로 들어가면 같이 돌 때 땅이 같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래서 마찰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돌다가 힘을 못 받으니까 서버려요. 그러면 물덩이가 막 돌다가 딱 서버리면 푹 주저앉죠. 그게 바로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약해지면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결국 비를 하늘에 받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어디서 시작되냐? 결국 물에서 시작되죠. 즉 남쪽 바다의 바닷물이 따뜻해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그 열이 하늘에 있는 차가운 열과 부딪히면서 거기서 원형의 어떤 구조가 생기면서 그게 굴러 지구의 자전 효과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는 방향이 결국은 우리 한반도나 일본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태풍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딱 한국을 지나가는 경우는 결국 12시간의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히는 그 태풍이 과연 그러면 언제 오고 어떻게 오고 예측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아직까지 과학기술로는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은 그 바람의 전체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얘들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규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그 바다 표면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한눈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장비를 사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기술이 발달하면 그때 가능하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풍이 만들어졌네. 쟤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A로 갈 것인가? B로 갈 것인가? 뭐 미국은 A라고 그러고 일본은 B라고 그러고 한국은 C라고 한다. 한국이 맞췄네. 뭐 한국이 틀렸네. 그런 얘기는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일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을 예측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해양의 역할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제가 이제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생명체의 역할로 갑니다. 그런 바다에 결국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뭐 물론 일부 사람들은 우주에서 처음에 들어왔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물이 가장 많은 수분을 이용해서 결국은 생명체가 처음에 지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는 결국은 생명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 생명체가 가장 많이 사는 곳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또 기후를 조절하거나 기후를
변형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바다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그 바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즘에 워낙 정보들이 많이 발달하니까 충분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그 결과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과학자들은 주로 이제 환경의 변화와 그다음에 그 생물의 진화 쪽으로, 그다음에 그 생물이 어떻게 저렇게 지금 다양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쪽에 이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얘기를 한번 합시다. 자, 이 사진은 올해는 겪지 못했어요. 이게 미세먼지 사진이에요. 그래서 2019년 작년도 사진인데 작년도 3월 5일에 저기 붉게 되어 있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황사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희한한 게 한반도만 시뻘겋고 일본은 안 빨개요. 이게 어떻게 한반도만 덮고 끝나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미세먼지가 주로 생기는 게 언제 생겨요? 주로 겨울에 생겨요. 12월 끝나고 1월부터, 즉 말하자면 찬바람이 막 불어오는 게 육지바람이거든요. 불어오다가 얘네들이 점점 약해지고 이래 얘네들이 약해져 좋아, 우리가 받아친다 하고 세게 칠 때, 그때 주로 그 먼지들이 쭉 빠지거나 분산되지 못하고 한 군데 모여서 흘러가서 생기는 게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원은 중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그런 먼지 발생이 서로 뒤범벅이 돼가서 생기는 게 미세먼지인데,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좀 많이 적어졌는데 아직도 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부는 공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구를 보시면, 이제 우리 한반도를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림을 두 장을 갖고 왔어요. 하나는 30년 전에 93년도 사진이고 20년 지난 2013년 2월 사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물근대를 이렇게 보시면 저게 삼척 부근인데 2013년 사진은 그 위로 물 색깔이 노래요. 근데 93년 사진은 파래요. 이게 물의 온도를 적외선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지나면서 3월 달에 따뜻한 물이 겨울을 막 지났는데도 더 높까지 번져 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한반도의 기후온난화의 영향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지구온난화에서 한반도가 겪는 기후변화는 바다에서 시작한다. 즉 바다가 따뜻한 물이 오래 한반도 부근에 머물러 있거나 일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기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기후 변화의 중요한 그 포인트는 바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최근 10년 동안 뭐 명태도 사라지고 갑자기 뭐 부산 앞바다에 산호도 나오고 뭐 뉴스 보면 간혹 그런 재미있는 화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흔하니까 신기한 게 없었어요. 그거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나오네? 하다 이거 쉽게 보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더워진 게 아니라 계속 더워지는 게 누적되면서 결국 그 더워짐에 따라서 거기에 살던 생물들이 같이 여기도 따뜻해, 한번 가볼까? 그리고 슬쩍 들어오면서 괜찮네 하고 여기서 살게 되는 경우. 그리고 찬 데 사는 생물들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찬물이 많이 없어서 지금 물이 좀 이상하네. 이거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뒤로 빠져주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많은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부모님들이 명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우리 학생분들은 명태를 잘 모르는데 이 명태가 되게 중요한 찬물에 사는 고기예요. 양을 보면 70년대와 2000년대의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대는 1톤밖에 안 잡혔어요.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의 어떠한 영향이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지만 2004년대 중국 어선의 수와 2014년에 중국 어선의 수를 비교하면 거의 뭐 10배가 넘죠. 그러니까는 온난화에 의해서 순수하게 생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달라져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1980년이라는 선이 있고 2010년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에 1년 동안 수온을 쟀더니 18도가 되는 선을 쭉 이어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찍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30년 뒤에 또 18도가 되는 선을 쭉 이었어요. 왜 그러냐?
산호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쁘게 사는 그 바다 동물이에요. 산호는 돌이 아니에요. 그런 그 산호가 살려면 1년 내내 18도가 넘어야 돼요. 18도보다 아래 떨어지면 산호가 추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18도 선으로 굴 때 산호가 여기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생물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30년 동안 약 100kg가 북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2010년에 찍었죠. 2020년에 찍은 거 제가 아직 데이터를 다 정리를 못했는데 찍은 건 제주도를 넘어가요. 저 선이 거의 부산에 다가와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바닷물의 따뜻한 기운이 찬물보다 점점 강해지는구나. 결국은 뭐냐? 조만간에 제주도는 산호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요거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94년도에 제주도 남쪽 서귀포에서 한번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귀포 앞바다가 전부 해조류로 꽉 차 있었어요. 근데 14년에 해군 기지를 만든다고 가봤더니 똑같은 장소인데 해조류가 하나도 없고 전부 저런 돌덩이가 덮여 있는 거예요. 자세히 가보니까 산호인 거예요. 결국 해조류가 살던데 저렇게 산호가 살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해조류를 먹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소라나 전복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먹이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산호를 먹는 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생기는 산호는 그냥 이쁜 바다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도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면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도 바뀌어야 되고, 먹어야 될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어구, 즉 그 낚시나 이런 어구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그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지금 우리가 그 기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게 지금 세계적인 관심거리예요. 다 대부분 나라들이 바다가 오염에 의해서 주로 많이 망가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따뜻한 바다가 되면서 산호가 된다는 지역이 몇 군데 안 돼요. 한국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저희가 2년 전에 서귀포 앞바다에서 찍은 산호 사진입니다. 완전히 산호로 덮여 있죠. 이게 우리 서귀포 앞바다는 글쎄요, 한 50년, 60년 뒤에는 정말 그 사슴뿔같이 생긴 산호도 슬슬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전복이나 소라 먹기가 참 쉽지 않겠죠. 예. 이것도 이제 범섬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요약을 하자면, 제가 그림 몇 장만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기후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자료만 몇 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그 결국 이렇게 아열대화가 되고 기후 변화가 될 때, 해양 기후가 따뜻해질 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볼 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인간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그 따뜻한 게 바다로 흡수됐기 때문에 그 열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따뜻함에 의해서 이미 따뜻함에 살았던 생물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는 것뿐이지,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냐? 지금까지는 바다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과연 한반도에 주는 영향을 보시면, 지금 밑에 지금 빨간색이 2000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아열대선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열대지대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이제 목포나 부산 끝자락과 제주도를 아열대라고 얘기하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의 그 바닷물의 온도를 보고 다시 그래프로 예상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100년 뒤에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바닷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아열대가 되죠. 그러면 서울도 거의 1년 내내 굉장히 따뜻한, 즉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오리털 잠바를 입는 날이 많지 않은 시대가 100년 안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 첫째, 스키를 못 하겠죠. 비가 오니까. 그 다음에 농업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대구 사과가 요즘에도 이미 양구 사과로 바뀝니다. 사과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생선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바뀌고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바다가 바뀌면 우리는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사는 많은 바다 생물이 바뀌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또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획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막 서로 엉키면서 결국은 바다는
풍부한 생명의 기원이었던 그 공간에 결국은 상당히 많은 조건을 바꾸고 아니면 굉장히 좀 과거보다는 풍성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따뜻해진다라는 거 외에 그 다음에 후속적인 영향이 굉장히 의미를 둬야 됩니다. 첫째는 거기에 사는 생물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고 그럼으로써 생물이 이동하고 그러면 생태계 구조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더워지네 보다는 우리가 사는 자연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만약에 수온이 상승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얼음이 한반도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면 결국 한반도의 수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결국 매립지나 항만 수위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따뜻해지니까 호우와 태풍이 좀 더 잦거나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이 어느 정도 바뀔 거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계속 변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먹고 있던 해양 생물들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다를 이용한 모든 문화 활동도 바뀌게 되는 거죠. 낚시도 옛날에 끼는 미끼가 달라야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를 사실은 막기보다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기후 변화니까 기후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후 변화가 왜 생길까? 그럼 과거에는 기후 변화가 없었나? 있었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수히 길었던 지구의 역사에서는 한순간만 봤지 실제로는 많은 기후변화가 지구에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우리 이거 고칩시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반도에만 기후변화가 진행한다. 아니죠. 71%의 바닷물이 덮고 있는 지구 전체에서 나타난 영향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가 변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생선이 바뀌고 여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바다는 어떻게 변할까? 뭐 이미 얘기했죠. 그 해조류보다는 산호초가 발달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제가 좀 강의가 길어져가지고 결국은 세 개의 저 주제를 갖고 설명했는데 이미 그 기후변화와 해양의 역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썼는데 이 미래 해양 준비 부분은 여러분에게 바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혹시 생각할 수 있는 바다를 저 나름대로 좀 광고하고자 간단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요점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바다는 모든 것을 담는다. 우리가 버리면 모든 게 다 바다로 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바다에서 생기지만 바다는 넓은 면적에서 우리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부분 드디어 그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과학, 수단, 삶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물 자원의 경우도 과거에는 바다를 크게 바다 생물을 두 개로 나눴어요. 뭐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하지만 지금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안 넘어가냐? PPT. 그 차이가 한 마리의 회를 뜨는 생선보다는 한 알의 약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다에 사는 생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차후에 다른 박사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을 천연물 화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다 하면 물고기가 사는 것 생각하지만 이제는 물고기의 살을 먹기보다는 물고기가 가지는 기능으로서 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더 좋은 그 제품과 소재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다를 보는 생물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다양한 그 장비와 기기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늘 출렁이죠. 그리고 늘 바람과 함께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때 바다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이런 것들,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를 얻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석 연료를 다른 에너지로 바꿀 때 이 바다라는 공간이 생각보다는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그 공간에 대한 얘기. 옛날에 바다 하면 딱 있어요. 아, 넓다. 야, 푸르다. 우리 머리 아프면 다 바닷가 한번 가자는 얘기 할 정도로 바다는 그냥 낭만 아니면 우리 어떠한 그 정서를 보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다가 육지에 대한 어떠한 공간의 활용이 거의 한계에 달하기 때문에 바다를 생각하는 것이 그냥 옛날같이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매립해가지고 농사 짓고 매립해가지고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그게 아니라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즉 바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지금 딱 이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를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는 해양 공간 관리라고 해서 이제는 바다의 지적도를 만듭니다. 지역과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바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결국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예측은 못하겠지만 바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는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딱 시점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육지보다 바다의 차이는 육지에서 개발되는 거와 바다에서 개발되는데 기본 경비가 비싸요. 바다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바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거기서 그 굉장히 유리한 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짓고 했는데 이제는 그 바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앞으로 하는 미래의 바다를 뭐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나오는데 이게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오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가 버리는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플라스틱 다 분해되는데 500년 걸립니다. 스티로폼 600년, 깡통 100년, 유리 150년, 기저귀 80년, 그 다음에 컵 20년, 우유 115년. 자, 결국 플라스틱 다 녹는데 500년 걸리죠. 결국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의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버렸던 플라스틱입니다. 즉 분해돼 가지고 가장 작은 알갱이로 돼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즉 70년대, 60년대 생산된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버린 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거 빨리 어떻게 좀 잘 좀 없애고 지금부터는 정리를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고 안 쓰고 버리는 것이 줄여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의 후대가 거기에 대한 고통을 안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기름 30mg, 요구르트 병 반 정도를 완전히 분해시키는데 물이 얼마가 필요하냐? 욕조로 3통이 필요해요. 된장 국물 1공기가 5통, 비누 세수 한번 하면 10통, 샴푸, 우유. 자, 제가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죠. 지구의 물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담수는 3% 내외다. 자, 근데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에서의 물을 저렇게 쓴다면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물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제대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 왜 갑자기 물 얘기하느냐?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바다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모든 산물이 바다로 오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정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축적되면 결국은 그것이 결국 육지에 사는 모든 생명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그 설명해야 될 주제를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다는 우리가 아는 그냥 감성적인 공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온라인 강연을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온라인 강의가 참 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도 맨 처음 강연 때는 무척 떨렸었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와 관련하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예상해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미리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해보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장미, 바비, 마이삭 등 여러 태풍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장마와 함께 겹쳐져서 피해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태풍은 왜 바다에서만 나타날까요? 이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그 꼭 바다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 생기는 바람들을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풍이 생기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람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엔 거기에 수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수분이 감기면서 커다란 구름이 형성되면서 그 바람이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태풍이거든요. 결국 그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에 그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이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생기는 큰 물덩어리가 태풍입니다. 결국은 태풍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큰 대양의 전반적인 수온이 상승하는 경우 그 규모가 되게 커지고 빈번해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바다에서 큰 수분 덩어리가 모여서 그게 태풍으로 되는 것 맞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해는 태풍이 많이 생기고 어느 해는 적게 생기고, 그러면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바다의 수온이 어느 정도를 변화하는 거를 계속 그 기관들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태풍이 생긴다는 그 점을 찾기는 아직까지도 기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예측은 하지만 정확히 언제 태풍이 생긴다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딱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태풍이라는 어떠한 물체가 막 생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태풍이 생깁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내년에는 태풍이 몇 개 생겨요? 아무도 답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군요. 나중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태풍이 언제 몇 개 생기는지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날씨는 그날의 기상 변화라면 네.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타나는 날씨 변화의 종합이라고 네.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기후는 왜 변하나요, 연구원님? 참 어려운 질문만 하십니다. 오늘은 기후가 변한다는 것은 곧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구 표면에 70% 이상이 이루어진 물덩이가 있죠. 그다음에 입자가 있죠. 그 작용이 서로 움직이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공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때 그 영향에 의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를 인간들은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가 바뀐다, 안 바뀐다의 얘기는 지구가 움직이는 흐름, 지구가 진행되는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그 환경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후는 결국 살아있는 지구가 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후는 예. 살아있는 지구가 하는 행위. 그렇죠. 이런 좀 멋있는 말이 좀 표현이 황당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지구가 갑자기 살았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구라는 구조에서 그것이 진행될 때 인간이 느끼는 어떠한 나의 그 느낌에 따라서 그것을 변하고 안 변하고 내가 지금 그 부딪히는 환경에 대해서 변하고 안 변하고를 그냥 통상적으로 기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기후입니다. 네. 이런 교수님, 연구원님의 이번 답변 정말 참신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과 긴 장마도 네.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후 변화의 한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어떠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 한 부분에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 중에 하나가 태풍일 수 있고 장마일 수 있는 거예요. 장마 같은 경우는 그 남쪽 태평양 남쪽 더운 지역에서 열을 받은 바다에 수분이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 덩어리를 대고 그 구름이 대기의 압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자전할 때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장마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구름을 만드는 수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 즉 말하자면 바다가 따뜻한 경우 그 구름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이동하는 기간이 길어서 장마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분 덩어리의 그 움직임의 범위가 빠르거나 느어지거나 하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 부분에 많이 정체하는 경우도 장마가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마의 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우선 그 남쪽 지방의 따뜻한 바다의 수온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 바닷물이 그 증발돼 가지고 구름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장마의 기관과 양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운 쪽에 그 물의 그 증발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름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계속 거의 한국을 덮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길어진 거고요. 태풍 같은 경우는 올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전반적으로 우리 이 한반도를 끼고 있는 태평양 쪽에서 1년에 생기는 그 태풍이 보통 20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지금 10개인가가 또 채 안 나왔어요. 다만 그게 한반도를 직접 강타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풍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태풍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아까 설명했지만 그 수분과 그다음에 그때 일어나는 그 기압, 바람을 만드는 즉 그 대기와 그 바닷가의 온도 차에 의해서 생기는 기압이 돌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는 그 기상에서 대기의 온도를 계속적으로 그 감시하면서 이 정도면 태풍의 기운이 있다까지도 만들어요. 다만 아쉬운 게 아직까지 저게 어디로 가지? 그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더운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네. 더 구름이 많이 생기고 예. 그렇다 보니까 장마와 태풍이 더 그렇죠. 많이 나타나는 예, 예.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이번엔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것과 네. 바다가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제는 제가 말하기 아주 쉬운 제 전공 쪽의 질문을 하셨네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두툼한 옷을 입잖아요. 근데 바다 생물들은 그러면 그런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갈아입을 수 없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 바다 생물들은 자기의 적당한 온도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바다가 따뜻해지면 결국은 따뜻한 데서 살았던 생물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찬물에 살았던 것은 오히려 찬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요즘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찬물에 사는 생물들이 그만큼 감소하고 더운 물에 사는 생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더운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더운 생물들이 올라오고 겨울에는 오히려 북극 쪽에서의 찬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찬물에 사는 생물들이 살거든요. 뭐 간단히 우리 수산물로 말하자면 여름에 주로는 이제 고등어류가 많이 잡히고 겨울에는 이제 명태류나 대구가 많이 잡히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걸로 뭐 대략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다, 즉 바다가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겨울에 보았던 생물들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고 따뜻한 데 있던 생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지금 기후 변화의 부분이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큰 그 기간으로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1920년대만 해도 100년이 안 된 해만 해도 찬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거기에 사는 청어나 그 대구, 명태들이 한국에 많이 잡혔거든요. 그 당시에는 꽁치나 고등어를 보기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즉 그 바닷물의 온도 변화는 거기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바꿔주기 때문에 생태계를 곧 열대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죠. 20년 동안 제주도 앞바다가 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미역과 같은 그
그 해조류가 자라다가 지금은 거기가 다 산호로 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 제주도에 더 오래 머무는 지금 시기가 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결국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이쁘고 맑은 산호초 바다를 보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제 여행들을 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0년 뒤 정도 되면은 거기서 얼핏 봤던 산호들을 제주도 앞바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올라올 때는 더운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운 기운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 더운 기운은 결국 또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옛날에 대구 사과가 지금 양구 사과가 되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주도에만 났던 귤이 이제는 광주 부근에도 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한 100년 내에는 아마 야자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원님의 말씀대로 나중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면 찬물에서 볼 수 있는 해양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없게 될까봐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거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것이 바뀌면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가 지금 지구라는 모습을 갖춘 게 45억 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우리 생물은 100년밖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 때 어떤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적응하지만 큰 지구로 봤을 때는 그 변화의 폭은 계속 크게 놀고 있는데 그 크게 놀고 있는 그 시대의 일부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이 지금 차가운 나라에서 더운 나라로 바뀌는 것이 우리한테는 생활에 되게 심각하게 바뀌겠지만 옛날 보면 요즘에 공룡 화석도 발견되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거 보면 한국이 결국은 늘 지금과 같은 기후의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후 변화를 좀 더 크게 포용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기후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이 얇아지면 겨울옷 만드는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 다음에 명태 좋아하는 분들은 명태 못 먹게 되겠죠. 예. 그런 변화들을 이제 민감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건데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바다는 좀 더 따뜻하고 우리 기후도 따뜻한 시기가 오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이 조금 안도가 되었습니다. 예. 5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빙하가 녹는 것 외에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빙하가 녹는 부분은 바다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빙하가 녹기 때문에 바다에 영향을 주는 거죠. 즉 빙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이 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엔 그렇게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게 빙하가 생김으로써 바닷물의 양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60m가 물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아까 그림 보셨죠?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럴 시기가 과연 왔을까? 근데 과거에 그렇게까지 온 시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 녹고 있는 상태에서의 변화는 빙하가 녹기 때문에 그 찬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가 차진다는 그 대답하는 용감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빙하 자체가 녹으면서 바닷물과 희석되는 상황에서 그 바다의 수위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그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주로 해안가예요. 해안가에서 무역도 하고 그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온화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해안가에서 지금 있는 바닷가의 수심이 60m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많은 해안가가 안으로 밀리겠죠.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동네 빼고는 다 잠기고 아마 이쪽 그 호남 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바다가 돼서 광주가 해안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인데 더 큰 걱정은 그게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 네. 광주가 해안가가 된다는 말씀은 좀 무서웠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산악지대이지만 이 서해안과 남해안의 그 평야지대에는
그 굉장히 완만한 그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같은 속도로 그 해수면, 그러니까 바다 수면이 올라가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해안가마다 태풍을 막고 또 매립을 해서 도시를 지으려고 우리가 방파제를 졌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 모래장난을 할 때 모래로 산을 쌌을 때 바닷물이 살짝 스치면 처음엔 튼튼하다가 일부 허물어지면 확 허물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이라는 매질이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안에서 찰랑찰랑하다 그게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 전체의 그 방파제는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바다 수면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모르게 우리가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옛날에 만들었던 그 해안가 방파제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함께 고민해보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강연에서 물이 지각에서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지구에서 바다는 점점 확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론이죠. 네, 네. 이론인데 그 결국은 지구라는 그 덩어리는 우주에는 많은 물질이 모여서 융합이 돼서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물이 H2O라는 즉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만든 물질이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물덩어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바다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결국은 지구가 식으면서 즉 그 아까 설명했지만 그 전체의 열이 식으면서 그게 수분화돼 가지고 즉 증기가 즉 말하자면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조그만 유리통에 물을 데피면 그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떨어지면 또 지각이 식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결국 타고 내려오면서 그 지각에 있는 원소 중에서 또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결국 바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계속 45억 년을 이어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어지면 물이 증가하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증가하는 것을 눈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한 예가 빙하입니다. 지구의 기후가 바뀌면 빙하가 생기면 그 물덩이는 바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육지에 결국 얼음 덩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얼음 덩어리가 줄고 늘고가 바다의 전체의 면적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비가 내려서 지각을 깎아서 만든 물의 양은 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바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오랜 세월이라면 그럴 수 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에 의한 역할이 그 지구에서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로 계산했을 때 그 답은 큰 변화는 앞으로는 없다. 물의 양은 지금 상태에서 그 구조적인 즉 위치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물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한 계산식이 나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멋진 강연과 자세한 질의응답을 해주신 박흥식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요일엔 바다톡톡 다음 강연 안내입니다. 도입 강연은 광주 서초등학교 최미진 선생님께서 멸치해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본 강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승 스쿨장님을 모시고 해양생물의 이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니 다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우리의 바다가 변하고 있어요 라는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흥식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도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